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자료는 시납시스 디자인 컴파일러의 그 가이드 문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개발 실무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 교육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 몇 페이지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가 아닌 것들은 사실 제외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자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지만 화이트보드에 있는 저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 디렉토리에 카피를 하게 되면 RTL 폴더가 하나 있어요. RTL 폴더에 들어가면 이 내용을 모델링을 해놓은 그 소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릴로그 파일이고요.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소스부터 보시는 건데 원래 좋은 교육이 되려면 이걸 가지고 사실 그 FPGA에서 검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MPW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좋죠. 근데 그거는 이미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FPGA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마 다음 교육이나 다다음 교육 정도에는 FPGA를 넣을 예정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베릴로그 파일이고 동작은 일단 여기 써 있는 대로 메인 클락이 하나 있어요. 50메가짜리가 하나 들어옵니다. 50메가짜리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프 클락을 하나 만듭니다. 네, 2분의 1로 하나 25메가짜리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클락 게이트를 하나 해요. 그래서 게이트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라는 게 네, 메모리, P4, 그 다음에 UART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클락 언더바 게이트라는 출력으로 또 다시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는 TTY UART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리얼 통신하는 거예요. STX, SRX를 통해서 여기 그 롬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헥사 코드로 아까 아스키 코드죠. 아스키 코드로 헬로우 어쩌고 저쩌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요거를 시작과 동시에 요쪽으로 쏴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럼 온친 영역 안에서 여기 UART가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이 그 메시지를 이제 헬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받아서 여기 안에 있는 램에다가 넣어줍니다. 램에다가 그대로 넣어줘요.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만 보면 롬에서 램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통신 방식만 UART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램에 들어간 다음에 다 들어갔으면 잠깐 클락 게이트, 어차피 요 클락 게이트가 있으니까 요 P4에서 요 이네이블 신호가 있는데 요거를 끊어요. 클락에 대한 이네이블을 꺼줍니다. 종료와 동시에. 그러니까 전송이 다 끝나면 클락을 끊어요. 이네이블 신호를 내려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유저가,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체크 리절트라고 하는 신호가 있거든요. 이 체크 리절트를 버튼을 누르면 그때 P4가 다시 살아나면서 클락도 살아요. 그러니까 클락이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램에 있는 그 코드가 UART를 통해서 다시 거꾸로 나옵니다. 거꾸로 나오는 소스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이제 FPGA에서 검증을 했다. 그러면 UART를 통해서 터미널 있죠? 터미널 프로그램을 통해서 헬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메시지를 보게 될 거고, 만약에 시뮬레이터에서도 바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시뮬레이터에서도 헬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따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합성이 될 영역은 요만큼이고요. 합성이 될 영역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합성될 영역의 바깥에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뮬레이션만 할 때 포함이 되고 합성할 때는 여기까지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중에 요게 그 레이아웃까지 다 끝나더라도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할 때도
이 녀석은 그냥 포함만 시켜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메시지가 여기 아스키 코드로 들어가 있고 이 녀석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대략 이해가 되셨죠? 네, 이 디자인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레이아웃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장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P4가 하나 있어요. P4가 하나 있죠. 이 P4가 사실 되게 중요한 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얘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P4는 뭐랄까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녀석이죠. 쉬운 녀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P4가 없어서 못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쉬운 P4가 없어서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FPGA를 좀 다뤄보시는 분들은 그걸 좀 아실 겁니다. 뭐냐면 자,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MPW 할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그 원칩 영역에 여러분들 이제 MPW를 한다고 봤을 때 이제 만약에 롬을 사용을 하겠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뭐 램이든 롬이든 사용하면 되죠. 레지스터 파일이든 뭐 사용하면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롬을 넣는데 그 롬 코드를 여러분들이 컴파일된 그 코드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롬을 딱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칩에다가 박았어요. 근데 그게 동작을 갑자기 안 했어요. 칩이 나와서.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모르죠. 롬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꺼내주기만 하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이 프로그램 하나만 이 소프트웨어 컴파일한 거 요것만 동작하면 되는데 얘가 동작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다 램을 받고요. 롬이 아니라 램을 받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해주면 사실 더 편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신 그건 있어요. 그 리셋을 걸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날아가니까 리셋만 하지 말고 안에 바깥에 있는 내용을 계속 넣어주면 이 롬은 사실 그 컨트롤만 잘할 수 있게만 해놓으면 얘가 잘못될 일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그 이 칩 외부에 있는 영역에서 이 칩 내부에 있는 메모리까지 어떻게 과연 데이터를 넣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죠?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냥 요거 이렇게 선으로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처럼 롬하고 램하고 연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녀석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4가 그래서 사실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처럼 되는 거죠. 메모리하고 메모리 사이에 사실 P4가 딱 위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P4가 사실 있어야 된다. 그 사이에 P4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좌우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코드가 컴파일된 코드가 연속적으로 쭉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P4가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순차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메모리에 램에다가 순차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여러분들 FPGA 보드 좀 여쭤봐야겠다. FPGA 사용하고 있다. 좀 손들어 보십시오. FPGA 좀 써봤다. 네. 하셨고, 네, 좋습니다. 그 제조사가 있잖아요. 제조사에서 뭐 소스 좀 주죠. 뭐 예제 같은 거 이렇게 소스로 좀 줘요. 그죠? 그거 이용하면 걔가 돌아요. 근데 그 소스가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사실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 걔만 좀 사용하고 싶은데 걔만 하려면 그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 소스에서. 그게 쉬워요? 쉽지가 않죠. 특히나 메모리 같은 거 사용하려면 어때요? 뭐 요즘에는 막 SD램 박혀 있고 막 또 별의별 뭐 플래시 박혀 있고 뭐 해요. 근데 걔만 좀 쓰고 싶은데 걔 쓸 수 있는 컨트롤러가 주어지나요? 걔만 단독적으로? 안 주어져요.
그래서 사실 어렵죠. 근데 교수님들은 하라고, 야, 쏠 수 있다,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죠? 사실 그래서 사실 출발한 게 피포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 걔만 좀 써야겠다. 메모리만 좀 쓰고 싶다. 그런 거가 좀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피포가 양측의 메모리 두 개를 다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으로 피포를 짜야 되겠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동작 방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메모리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좀 이따가 바로. 또 한 가지. 그림이 좀 바뀌었죠? 그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UART가 들어왔어요. 사실 통신은 피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시리얼 통신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UART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칩에 UART가 있으면 바깥에도 UART가 사실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TT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보드 레벨에서 쓸 때는 하이퍼터미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걔가 프로그램을 전송해주는 일을 하니까, UART를 통해서. 그리고 요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굵은 선은 사실 케이블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는 케이블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얘가 케이블을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P4가 사실은 UART하고, 그러니까 사실 UART를 조지는 거죠. UART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UART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게 되는 거고, P4가 왼쪽에 있는 SRAM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넣어야 되는 그런 정확한 컨트롤을 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지금 예제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TTY에 대한 .v도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니까. 그림만 봤을 때는 사실 별거 아닌데, 원래 제가 그림 요거죠.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는 오픈 코어즈에서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오픈 코어즈에서 받았다고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몇 번 돌려서 테스트를 해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칩으로 구워도 잘 동작하는 녀석이고, 사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매그나에서 직접 주는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뭐 이런 나머지 잉여 것들은 이제 저희가 코딩한 거고,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사실 없거든요. 요거. 하이퍼터미널을 베릴로그로 코딩해보세요. 그럼 하실 수 있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교수님이 오늘 나와가지고, 하이퍼터미널도 시뮬레이션 환경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교수님은 만들려고 그러죠? 구글 들어가는데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있으니까 요거를 모사해서 하나를 또 만듭니다. 모사해서 거의 동일한 녀석을 사용하면 사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요거를 갖다가 UART를 갖다가 TTY를 그대로 활용하면 사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사실은 순차적으로 보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사실 순차적으로 보내줘야 돼요. 시작과 동시에. 얘는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이 코드를 하나씩 준비하고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받고. 근데 얘는 받고 얘한테 줘야 돼요. 얘가 쓰고, 얘가 받아서 쓰고, 이런 것들이 탁탁탁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니까 사실 좀 몇 번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이퍼터미널 프로그램을 모사한 TTY가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메모리를 좀 보겠습니다. 싱크로너스 램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롬을 소개해드릴게요. 램을 먼저 보여드리고 롬을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핀 디스크립션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사용하기에 굉장히 쉬운 메모리입니다. 자, 볼게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쪽에 있는 A 어드레스하고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데이터 출력 Q, 요 녀석들은 그냥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사실 끝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이거는 오류가 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요것만 잘해주면 되죠. 클락하고 컨트롤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칩 이네이블인데, 칩 이네이블을 이제 올려놓고, 네, 칩을 이네이블 시켜놓고, 요 라이트 이네이블, 요게 끝에가 N이니까 네가티브 액티브예요. 그래서 라이트 이네이블 네가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0일 때 쓰는 거죠. 그죠? 1이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이제 이제 진리표가 있잖아요. 테이블이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write라는 단어가 있고, rea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요 메모리 왼쪽에 뭔가 모듈이 하나 있고, 요 왼쪽에 뭔가 모듈이 하나 있고요. 요 왼쪽에 모듈이 하나 있고, 이 모듈이 메모리에 뭔가 데이터를 써요. 그럼 그게 write예요, read예요?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쪽에 모듈이 하나 있고, 얘가 데이터를 얘한테 넣어요. 그거를 우리가 write라고 그래요, read라고 그래요? 자, 거수하겠습니다. 그냥 write다. 네, write다. 네, read다. 네, 표정이 심각합니다. 답은 write가 맞죠. 그러니까 메모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메모리를 건드는 녀석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가 일단 write냐 read냐가. 그래서 데이터가 Q로 나갔어요. 그럼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데이터가 Q로 나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죠. read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메모리 옆에 있는 녀석이 받잖아요.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 입장에서 생각할 거냐, 아니면 메모리를 건드는 입장에서 생각할 거냐.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메모리를 건드는 녀석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write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메모리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PW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에어리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어리어. 사실 이제 중요한 내용만 여기 지금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에어리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레이아웃 하는 단계에 이르면 메모리가 생각보다 사실은 커요. 실제. 그래서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는 갑자기 메모리가 막 덩어리가 이만한 애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셀들도 다 정해진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여러분들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뭐 소스 막 이렇게 합성하고 뭐 이럴 때는 그때는 상관없죠. 근데 레이아웃 단계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다 집어던질 수가 있죠. 중요한 고려를 꼭 하셔야 된다. 프론트엔드 단계에서 고려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타이밍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죠. 자, 왼쪽은 리드 타이밍이고, 이쪽은 라이트 타이밍이에요. 그죠? 사실 요 두 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네이블이 떠 있는 동안, 그죠? 이네이블이 떠 있는 동안, 라이트 이네이블만 하면 원하는 동작을 시킬 수 있다. 끝.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중요한 이슈, 이게, 여기 들어있지 않은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클락이 여기 왜 있죠? 클락이 왜 그렇죠? 여기 왜 있죠? 클락이 여기 왜 있어요? 이 타이밍도에 클락이 없는 녀석도 있고, 클락이 있는 녀석도 사실 있죠. 그죠? 여기 클락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싱크로너스한 메모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싱크한 메모리도 있어요. 어싱크한 메모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싱크예요.
그래서 클락이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어싱크를 쓸 것이냐, 싱크를 쓸 것이냐, 메모리를.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겠죠.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죠? 싱크가 더 좋다. 손 들어보십시오. 싱크가 더 좋다. 네, 한 분 손 드셨고, 두 분. 네, 싱크가 좋다. 싱크가 더 좋은 것 같다. 네. 네, 됐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는 아직도 아무 생각이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죠?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는데,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동작 주파수 있잖아요. 동작 주파수가 굉장히 빠르다 라고 하면 클락이 사실 없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동작 주파수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클락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셋업 홀드 관점을 생각했을 때 메모리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클락이 없어야 되는 녀석이 사용이 되어야 더 적합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동작 주파수가 굉장히 좀 낮다, 느리게 동작해도 된다 그러면 클락을 부담 없이 쓰시고, 만약에 좀 굉장히 빠르게 동작해야 된다 그러면 없는 녀석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대신 없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타이밍도를 잘 보셔야 되겠죠. 어디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요런 T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위에 상단에 이제 반응 속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따가 여러분들 소스를 보실 기회를 드릴 거예요. 시간을 드릴 건데 그때 이 메모리에 들어가는 클락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클락을 뒤집어 놨습니다. 클락을 다른 애들은 다 파지티브 액티브로 동작을 하는데 메모리한테는 네거티브 클락을 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이따가 셋업홀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셋업홀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메모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레지스터가 있었어요. 이 A의 데이터가 들어간다. 어디에서부터 들어가냐면 메모리에서 빠져나온 데이터가 요 A라는 레지스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RTL 코드를 짰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요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한 클락 뜨고, 그죠? 한 클락이 뜨고, 그럼 얘 뜰 때 얘도 같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럼 한 클락이 지났어요. 그럼 이때 메모리에서 오는 데이터는 이쪽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 클락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고, 사실 요거를 지시하는 녀석은 한 클락 딱 뜨자마자 바로 다음 클락에 메모리한테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 라고 되어 있는 코드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프로세서라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프로세서가 굉장히 성질이 급한 녀석이라 신호 딱 주고 또 어떤 시점에 신호를 딱 주고 그 다음 클럭에 이미 데이터를 받아야 돼 라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방금 아까 같은 상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가 딱 떴어요. 클락이 딱 동일하게 떴어요. 동일하게 뜨고 그러면 한 클락이 지났어. 얘가 이 신호를 그때 받아요. 컨트롤 시그널을. 그럼 그 다음 클락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클락이 하나, 두 개가 있어야 들어와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프로세서는 딱 주자마자 그 다음 클락에 데이터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뭔가 그 사이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네거티브 클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코드가 어떠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런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케이스 말고도 여러 가지 케이스에 의해서 메모리에 그 네거티브 클락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PGA 할 때는 사실 그렇게 안 하죠. 그냥 클락 주죠, 그냥. 그죠? 똑같이 주죠? 그럼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코드를 그대로 쓴다. 그럼 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메모리가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면 절대로 메모리가 잘 동작해야 되는데, 네.
근간이 사실 메모리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주파로 가요. 굉장히 높은 클락 주파수로 갑니다. 그러면 이 반응 속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거는 주기잖아요. 한 주기. 이 한 주기 안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클락 이네이블이 이렇게 떴어요. 그럼 얘가 클락이 라이징 될 때 이미 CEN이 뭔가 0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사실 그 전에. 그 다음에 라이트 이네이블도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거는 리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캡처가 된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가 조금 뒤에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잖아요. 요거. 얼마만큼 있다가 Q가 나오느냐. 요게 만약에 우리가 그 생각하는 스펙보다 굉장히 늦을 수 있다라고 시뮬레이션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좀 다른 녀석, 어싱크한 녀석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자, 요쪽은 이제 write인데 마찬가지예요. CEN이 0으로 내려와 있을 때 write enable이 0이면 이거는 0이니까 write를 하는구나. 이 어드레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Q가 또 나왔어요. 이 write 쪽에는 Q가 나옵니다. 이쪽에 read 쪽에서는 Q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write 쪽에 왜 Q가 나올까요? write 쪽에 왜 Q가 나올까요? 저기 죄송한데 맨 뒤는 잘 안 보여요. 좀 앞으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자리나 이쪽 자리 정도? 아니면 저쪽 가운데 정도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Q가 왜 나왔을까요? 이 Q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Q는 원래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냥. 이게 리드든 라이트든 상관없어요. Q가 그냥 나옵니다. Q가. 그래서 Q는 원래 그냥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매그나든 삼성이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Q는 그냥 나와요. 오히려 이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넣었던 데이터가 바로 Q로 나오니까 잘 들어갔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오히려 시뮬레이션 상으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롬에 대해서 볼까요?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보다 더 시그널이 단촐해졌어요. 그죠? 얘는 뭐 그냥 CEN만, enable만 시키면 바로 그냥 어드레스 넣는 대로 Q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뭘 보시라고 했냐면 에어리어 정보를 보시라고 했어요. 에어리어 정보. 요게 요만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그나가 3.8mm by 3.8mm 일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그리고 매그나 3호가 5mm by 4mm 일 거고요. 풀칩이 영역이 5mm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5mm. 실제 우리 5mm잖아요. 이렇게 보면 실제 5mm가 나오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 레이아웃 상에서 봤을 때는 밀리미터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더 밑에 있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보잖아요. 그죠? 네, 아마 풀커스텀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죠.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볼 겁니다. 그래서 mm 스퀘어로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곱하기 해서 이만큼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단위를 꼭 신경 써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이밍도는 이제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죠. 네, 아까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테스트 벤치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소스가 맨 상단부 조금 더 밑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에를 그대로 순서적으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단부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ifdef가 있어요. ifdef는 우리 그 시뮬레이터를 이제 커맨드를 줘서 시뮬레이션을 시킬 때 옵션으로 요 ifdef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써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라져, enable이 되죠? 나머지는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VCS를 쓸 거예요. VCS 한 칸 띄고 옵션 주고 엔터 이렇게 칠 거예요. 그래서 VCS 한 칸 띄고 옵션을 주는 부분에
예를 들어 SDF 언더바 게이트라고 주게 되면 여기 부분이 살아요. 나머지는 죽죠. 그죠? 하나의 소스를 만들고 선택적으로 어디를 이네이블 시키고 어디를 디세이블 시킬 거냐를 할 때 ifdef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VCS 한 칸 띄고 옵션을 주는 부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네, 뭐 이제 켜고 끄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구문이 사실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구문이 사실 중요합니다. SDF annotate라는 말이 있는데 annotate라는 말은 어차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면 upad 언더바 탑이라는 녀석에 이 파일을 갖다가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upad 언더바 탑이라는 게 요 밑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upad 언더바 탑이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잖아요. upad 탑. 요거는 이제 이 모듈의 이름이고 요거는 인스턴스 이름이잖아요. 그죠? 인스턴스 이름. 요 녀석에 대해서 요 녀석 또는 요 녀석 또는 요 녀석을 SDF를 갖다 붙이겠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충 보면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원칙 영역이 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pad 언더바 탑. 그리고 뒤에 옆에 오른쪽에 있었던 TTY 쪽 있죠? 네, 그쪽이 여기 이게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upad 언더바 탑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합성도 하고 나중에 레이아웃도 할 건데 그래서 레이아웃을 다 한 다음에 하는 시뮬레이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있는 SDF나 세 번째 있는 SDF를 사용하시면 거기에 대한 SDF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딜레이 정보예요. 딜레이 정보를 포함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뉴에 있는 ifdef는 합성을 한 이후에 나오는 SDF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네,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실 이번 5일 동안 나온 교육 중에 쓸데없는 얘기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걸 다 해야 되나요? 사실 다 해야 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죠. 네, 사실은 다 하셔도 동작을 안 할 수 있어요. 다 하셔도. 네, 안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SDF는 꼭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펑션 시뮬레이션 할 때만 이용하지 않고요. 합성을 하면 요거 첫 번째 SDF를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하고 나면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진리입니다. 진리.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동작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니셜 비긴하고 엔드 사이에 순차적으로 막 뭐를 하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위에 세 줄을 보면 요거는 초기값. 그냥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별거 아닙니다. 초기값이고요. 클락하고 리스트에 처음에 초기값 주잖아요. 그거 주고요. 그 다음에 체크 언더바 리절트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클락이 꺼지는 순간이 있어요. 전송이 다 끝나면 클락이 꺼져요. 그러다가 내가 키고 싶다. 클락을. 그때 주는 신호가 체크 언더바 리절트인데 처음에 0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1로 해줄 거예요. 나중에. 그죠? 나중에 1로 해줄 거고요. 초기 값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리셋을 주고, 그러니까 켰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리셋 신호 딱 주고요. 그럼 요 이후부터는, 자, 샵 45 뒤부터는 정상 동작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서 전송 다 하고, 클락이 죽고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1 주면 그때부터 다시 제대로 된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탑을 하면 제가 알아서 시뮬레이션에 정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바로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요 클락은 50MHz로 주기 위해서 50메가면 20나노잖아요. 주기가. 그래서 샵 10으로 하면 라이징 펄링이 10마다 이렇게 되니까 20나노세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피곤하지만 요거까지는 보고 가겠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네, 피곤하지만 요거까지는 꼭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 자, 클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클락에 대한. 이걸 이해하셔야 돼, 사실. 클락 게이트거든요. 자, 그러니까 클락에 대한 이네이블 신호가 사실 주어져야 되는데, 클락에 대한 이네이블 신호가 유저가 주는 그 체크 언더바 리졸트라고 하는 신호도 있지만, P4가 스스로 동작이 다 끝나면 이네이블 신호를 자기도 스스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꺼버리는 거겠지만 P4는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쨌든 다 오어링을 해서 클락 언더바 ENE라고 하는 신호를 만듭니다. 이 녀석을 두 번 이렇게 걸러서 이제 좀 안정화된 신호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 번 걸릅니다. 두 번 걸러서 이제 클락 언더바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이 녀석 여기에 쓰이는 이 플립플롭 앞에 이제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엣지로 만들어서 이제 안정된 이네이블 신호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분의 1로 된 하프 클락과 클락 이네이블 신호가 같이 이제 연산이 돼서 실제 이제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이 녀석이 램이나 P4나 UART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에는 그걸 뒤집어서 넣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램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P4가 클락을 끊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볼까요? 자, 이거 보십시다 그러면 사실 어지럽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개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이 신호만 나오면 동작하는 거야 라는 신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디자인에서는 여기 있는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네,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만 잘 동작을 하고 어떻게 되느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타이밍을 0부터 4000000000까지만 제가 똑같은 도메인 그대로 찍어서 제가 해놓은 거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 이 스크롤바라고 뭐라고 해요? 가로 횡 스크롤 이 포인트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있죠? 첫 번째 그림은 맨 앞에 있어요. 이건 시작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간 느낌이죠. 4000에서 5000 사이에 있어요. 그죠? 마지막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 시점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를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뭐 여기에 이제 보면 이네이블 신호 여러 개가 막 보이고요. 맨 위에는 클락이고 중간쯤에 하프 언더바 클락이 사실 보이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클락 게이트는 하프 클락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프 클락. 그래서 바로 위에 리스팅을 시켜놨어요. 바로 위에. 그래서 들어갔다가 그 다음 클락 조금 밀려서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가 나옵니다. 그죠? 조금 밀려서. 그래서 그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가 잘 동작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소스를 좀 이해하신다면 여기 앞에 그 리스팅이 되어 있는 클락 이네이블에 관련된 신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클락 언더바 이네이블 신호가 떨어졌어요. 조금 지난 시점이죠. 클락 언더바 이네이블 신호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가 죽어요. 죽죠? 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왼쪽 하단에 있는 P4나 UART, 램 이런 것들에 클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꺼지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꺼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에서는 가다가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가 갑자기 살아납니다. 갑자기 살아요. 왜 살아나냐면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 바로 밑에 있는 시그널이 체크 언더바 리졸트죠. 이건 유저가 주는 시그널입니다. 이게 1로 뜨니까 그 순간부터는 다시 클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했던 동작을 다시 검증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 도메인으로 보면 풀샷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풀샷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자, 왼쪽부터 볼게요. 그룹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건 U탑이죠. 탑 입장에서 봤을 때 시그널들이고요. 밑에는 롬이고 밑에는 램입니다. 그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를 보시면 여기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가 있고 바로 밑에 체크 언더바 리절트가 있어요. 그래서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가 쭉 잘 가다가 갑자기 죽어요. 이건 알아서 자동으로 죽습니다. 이거는 P4가 죽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에요. 딱 죽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살아요? 체크 언더바 리절트가 뜰 때 그때 쭉 살아서 다시 가는 겁니다. 요것만 일단 보시면 돼요. 요것만 우리 시뮬레이션 보실 때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말씀을 드렸지만 온칩 영역 밖에 롬의 코드가 있잖아요. 그 롬에서 코드가 쭉 들어오고 있는 느낌으로 지금 동작을 하는 거예요. 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걸 받아서 램에 쓰고 있는 동작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꿈보다 해몽 같죠? 어쨌든 동작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풀샷으로 봐서 그런 거지만 확대해서 RTL 좀 이해하시면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롬에 있는 코드가 램에 들어와요. 램에 들어왔다가 요때 클락이 다시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있는 램에 있는 코드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이후에도 램이 쭉 동작을 하는 겁니다. 네, 램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다시 온칩 영역 밖으로 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 SRX가 쭉 초반에는 STX가 그 뒤에는 SRX가 쭉 뜨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ART 통신을 하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하실 때는 저렇게 그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네, 사실 저 메시지만 보시면 잘 동작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메시지가 펑션 시뮬레이션 할 때도 나와야 되고 합성하고 나서 시뮬레이션 할 때도 나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레이아웃 하고 나서도 저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제는 클락 게이팅을 쓰는 건데요. 클락 게이팅을 사실 막 쓴 거예요. 그냥 예제로 보여주려고 만든 거죠. 클락 게이팅. 근데 클락 게이팅은 왜 쓰나요? 클락 게이팅 왜 쓰죠? 클락 게이팅을 왜 쓸까? 클락 게이팅 말고 게이팅이 하나 또 있죠. 여러 가지 게이팅이 있지만 뭐 데이터 게이팅도 있고 뭐 다 있죠. 근데 그 클락 게이팅하고 파워 게이팅이 있잖아요. 파워 게이팅. 파워 게이팅은 언제 쓰죠? 완전히 저전력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말 그대로 쓰지 않는 모듈이 있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을 텐데 칩 안에 어느 순간 아예 쓰지 않는 아이들 상태로 아이들보다 더 뭐 그냥 파워 다운 모드를 만들 때 그러려고 파워를 완전히 꺼버리는 거를 하기 위해서 안 쓰니까 네, 그럴 때는 파워 게이팅을 쓰죠. 그거는 UPF라는 파일을 작성해서 케이던스라면 CPF라는 파일에 작성을 해서 합성 툴에 넣어주면 그거대로 얘가 네, 만들어 줍니다. 근데 파워 게이팅은 그렇고요. 클락 게이팅은 어떻죠?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어차피 클락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파워 소모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클락을 줄인다는 건 파워를 그만큼 줄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파워라는 얘기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파워 게이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파워 게이팅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예 쓸모없을 때 끄겠다는 게 파워 게이팅입니다. 근데 동작을 시킬 때 파워를 줄이겠다라는 게 클락 게이팅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메모리한테 데이터를 받아와요. 그러면 바로 뭐 메모리를 연속으로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메모리를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메모리 쪽으로 가는 클락을 죽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뜻한다고. 그러니까 동작하는 상황이에요. 동작하는 상황이에요. 메모리를 쓰는 상황이에요. 또 메모리를 쓰겠지. 또 메모리를 쓰겠죠. 그런데 메모리를 쓰고 메모리를 쓰는 사이에 안 쓰는 공간에 클락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쓰는 게 클락 게이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파워 게이팅하고 구별해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제는 그런 측면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강제로 죽였다가 강제로 띄우는 거죠. 그냥 클락 게이팅 구경만 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 게이팅을 쓸 때 매그나의 각 공정사에서 이런 용어로 쓰는 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어떤 이름인지도 이따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두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시납시스에서 권장하는 커리큘럼 플로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좌측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가는데, 시납시스는 VCS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를 써요. NC심, NC 베릴로그, 지금은 아이런이죠. 이거 말고, 시납시스는 VCS를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저번에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합성을 해서 UPF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워 게이팅에 대한 UPF 해서 합성한 다음에, IC 컴파일러나 아스트로를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 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VCS랑 하는 거고. 근데 그 뒤에, 합성 전후를 비교하는 포멀리티. 그죠? 그 다음에 IC 컴파일러 전후를 비교하는 포멀리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이제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가 있고 저쪽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이 있잖아요. 이쪽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는 프라임 타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프론트엔드 단계에서 하는 게 있고 백엔드에서 하는 프라임 타임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해야 되나요?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저거 툴을 다 써요. 저걸 5일 안에 다 씁니다. 말도 안 되죠? 어쨌든 구경을 다 한 번씩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 첫 번째 있는 You are her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DFT 컴파일러가 있어요. 작년에 이 툴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작년 동영상을 보시면 DFT 컴파일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테트라맥스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DFT 컴파일러는 스캔 체인을 넣는 거예요. 스캔 체인을. 스캔 체인을 이용해서 칩이 나중에 나온 다음에 한두 개, 몇 가지 핀들을 이용을 해서 예상되는 뭐라고 그러죠? 체크를 하기 위한 벡터를 쭉 넣어요. 그 다음에 쭉 뽑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 비교를 해서 어디가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거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현업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작년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 내용을 빼고 버디를 넣었죠. 그리고 올해나 다음 내년도 상반기에 아예 테스트만을 위한 교육을 제가 따로 개설을 할 거예요. 그때 DFT 컴파일러 테트라맥스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보드 레벨에서 어떻게 검증하는지도 다 함께 교육으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페이지는 여러분들 퀴즈에 작년까지 냈어요. 근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이제 뭐 문제를 좀 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요거를 7가지를 그대로 적는 거를 제가 퀴즈로 내고 답을 여러분들이 요 보이는 대로만 쓰면 맞게 해놨는데 어쨌든 저런 순서로 해야 프론트엔드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합성하고 그냥 바로 아스트로 가죠? ICC 가죠 그냥? 백엔드는 어때요? 아스트로나 ICC 한 다음에 포멀리티, RC 익스트랙션, 포스트 레이어, STA, 시뮬레이션 다 해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가요? 그냥 ICC는 아스트로 하면 끝나죠? 그래서 사실은 칩 동작을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잠시만 저 좀 보세요. MPW 1년에 저희가 한 300개 가량 합니다. 전체 10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회 하는데 한 300개 가까이 해요.
근데 칩 동작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자, 먼저 300개 정도가 되는데 디지털 칩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10%밖에 안 돼요.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0개 중에서 동작을 몇 개 할까요? 몇 개 할까요? 네, 굉장히 적죠. 왜 그럴까요? 시간 없어서 합성만 하고 아스트로하고 끝내니까 그래요. 그죠? 풀 커스텀은 어떨 것 같아요? 믹스드하고 좀 높아요. 그거보다. 왜 높아요? 그거는 포스트 레이어 시뮬레이션 하니까 RC 익스트랙션 하고 포스트 레이어 시뮬레이션 하죠. 그러니까 그나마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은 써야 되는 툴이 한두 개가 아니고 오래 걸려요. 저도 얼마 전에 칩을 하나 넣었어요. 칩을 하나 넣었는데 아주 인고의 시간이었죠. 아주. 저도 한 달가량 했는데 개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매번 그래서 저도 느껴요. 여러분들 칩 하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은 거고 사실 어렵고요.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여기 아이덱에 온 지 8년 정도 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칩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사실 이제 입사하고 바로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기술은 계속 나오고요. 교수님들 기대치는 이만큼 올라가고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또 졸업해야 되니까 선배들이 이만큼 해놨대요. 근데 그게 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그거를 깔고 더 뭘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항상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가 있죠. 있으면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스크립트를 그대로 돌리면 동작할까요? 안 돌아요. 선배는 선배고 나는 나예요. 선배가 했다고 하잖아요? 선배가 했던 거 검증 한번 해봐요. 동작할까요? 선배들 그냥 하고 나간 거예요. 논문 써서 나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해서 내가 돌려야 진짜인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하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든 스크립트라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로 잘 동작하는 거는 제가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야 이거 애매한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보십시오. 선배가 했던 거 돌아가나.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스스로 스크립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제는 1번부터 12번까지 다 스크립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환경도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5일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부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갈까요? 한 여섯 분 정도가 안 오셨네. 네. 오늘 아침부터 9시부터 시작한다고 일찍부터 오셨죠? 제일 먼 데가 어디죠? 인천 몇 시에 출발했어요? 7시에 KTX 타셨고. 또 부산 계세요? 포항. 포항. 몇 시에 오셨어요? 첫 차 탔어요? 첫 차를 타는, 네. 본의 아니게 늦었네요. 네, 멀리서 오셨고. 또 강원도 계세요? 강원도 계시던데. 네, 어쨌든 남은 서울이 많으시겠네요. 서울 계세요? 다 서울이실 것 같은데. 네, 서울이시죠? 네. 내일은 9시 반부터 할까요? 내일은 9시 반부터 하고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첫날은 좀 강렬하게 하고요. 네. 오늘도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9시 반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네. 9시 반부터 하고요. 네 번째 날 오전까지는 제가 해요. 네 번째 날까지는 9시 반까지 하고요. 5번째 날 어떻게 할지는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가급적 같은 시간에 할 수 있게 얘기해 볼게요. 네, 그게 좀 더 나으시겠죠? 그리고, 교육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시다, 좀 적어야 되는데 막 넘어가는 것 같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때 좀 잠깐 좀 쉬어드릴게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좀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좀 중요한 걸 설명할 때는 제가 막 진행하는 그런 게 좀 습관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레코딩한 걸 제가 들어봐요. 되게 졸려요. 제가 한 걸 제가 들어도 엄청 졸리더라고요.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안 되는 게 좀 죄송하네요.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제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합성을 할 때, 또는 내가 그 다음 단계 툴들을 할 때, 어떤 파일들을 입력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파일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시뮬레이션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펑셔널 베리피케이션이나 아니면 그 뒤에 또 이제 나올 거긴 한데,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는 거 있죠? NC 베릴로그, NCCM, 아이런 또는 모델CM 또는 VCS 같은 걸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소스를 다 입력으로 넣죠. .v 또는 .vhd 같은 것들을 넣으실 거예요. 입력으로.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런 것들을 더 넣어야 돼요. 뭐냐면 여기 있는 비헤비어럴 모델이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 디자인은 뭐 아날로그 쪽 IP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델링을 한 .v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있죠. 특이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PDK에 보면 라이브러리 안에 .v들이 있어요. 스탠다드 셀, IO 셀 이런 것들에 대한 .v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입력으로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메모리 쓰니까 메모리를 쓰는 디자인은 메모리에 대한 .v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테스트 벤치, 이제 내가 작성을 한 테스트 시나리오, 그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답은 다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 질문이 오는 걸 보면 제가 .db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왜 안 되죠? .db가 아니에요. .v를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하실 때는. 이해가 되시죠? .db가 아니에요. .lib이나 네, lib 파일 .lib 그거나 .db가 아니라 .v 파일입니다. 그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하실 때는 무조건 이거는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합성이니까, 그죠? 합성하실 때는 이제 .db가 나오는 거예요. .db가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내가 나의 RTL 소스 베릴로그 파일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PDK 안에 있는 .db 파일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있으면 그 메모리에 대한 .db가 있어요. .db가 있죠. 원래는 .lib이 있어요. 원래는 .lib이 있는데 이거를 .db로 변환해서 사용할 겁니다. 원래는 .lib이 있어요. .db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lib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환해서 .db로 그 .db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들 칩에 대한 스펙 있죠. 스펙을 기술을 한 constraint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합성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커맨드들을 담은 스크립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있으면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합성을 하게 되면 결과로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SDC라고 하는 거는 constraint 있죠. 우리 그 스펙을 constraint라는 걸로 담는데 그 constraint를 약간의 변환만 한 SDC가 나옵니다. 그리고 뒷단부터 계속 이 SDC를 이용을 해요. 계속. 자, 그리고 SDF라고 이제 딜레이 정보가 있는 딜레이 포맷이죠. 딜레이 정보, 그러니까 셀 딜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셀들로 이제 다 변환이 됐을 건데 합성을 하면 이 스탠다드 셀들의 그 딜레이를 약간씩은 다 먹으니까
얼마만큼 먹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뽑혀서 나오는 SDF라는 게 있습니다. 이 SDF를 언제 또 이용하냐면 시뮬레이션 할 때 이용하죠. 합성하고 나서 하는 시뮬레이션 그때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DDC는 이따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내가 입력으로 준 나의 베릴로그 파일들이 하나의 출력으로 나오는, 네, 합성이 다 된 결과가 하나의 파일로 나오는 게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고, 베릴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나오고요. SVF라는 게 나옵니다. SVF는 그 나중에 포멀리티라는 거를 바로 뒤이어서 하는데 그 툴에 주는 입력이에요. 네, 그 합성할 때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는데 옵티마이즈를 어느 부분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네,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SVF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출력이 나오고요. 다음 툴에서 활용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포멀리티라고 하는 툴을 씁니다. 포멀리티는 이퀴밸런스 체크라고 해서 그 전후 결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전후를 비교합니다. 합성 전은 베릴로그 소스였을 거고요. 합성 후는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일 건데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패턴을 만들어서 10, 10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소스 쪽에도 넣어보고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 쪽에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력하고 출력이 다 같으면 이거는 잘 동작하는 녀석이죠. 이상 없이 합성이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주는 툴이 포멀리티다. 이 포멀리티는 뒤에 백엔드에서도 사용을 해요. 합성 전후도 하고 레이아웃 전후도 해요. 그렇게 해서 잘 됐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닷DB를 이용을 하고요. 닷DB를 이용을 하고 SVF라는 거를 이용하는데 SVF는 합성하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합성하고 나서 나오는 SVF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저 앞에 보시면 RTL 소스하고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하고 비교한다.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바로 뒤이어서 그 프라임 타임을 돌립니다.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파형 보는 그런 시뮬레이션, 그걸 우리가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작성한 테스트 벤치를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파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 벤치가 사람이 짠 거라서 사실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을 전체 풀리 다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벤치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툴이 알아서 101010을 만들어요. 패턴을 만들어서 실제 제가 이렇게 넣어봅니다. 넣어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 요 주기를 가지고 얘가 이 단위로 보는 겁니다. 스태틱 타이밍, 그걸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셋업 홀드 그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합성 디자인 컴파일러도 그 기능이 있지만 전문화된 계산기는 요게 아주 스탠다드죠. 그래서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한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성 뒤에 또 시뮬레이션을 해서 파형적으로도 한번 보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업게이트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업게이트 단위가 넘어간 지가 한참 돼서 시뮬레이션, 그 파형 보는 그런 시뮬레이션 한번 걸면 3주 뒤에 결과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이제 나온대요. 이제 뭐 3주가 아니라 4주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기다리려면, 만약에 그 동작 했는데 3주 뒤에 동작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고쳐가지고 또 3주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이거 한 다음에 돌리고 바로 이어서 이거 한 다음에 돌리고 바로 이어서 이거 한 다음에 돌리고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돌려서
3주 뒤에 결과가 나오면 잘못됐네. 그럼 이거는 결과는 또 조금 있다 또 나오고 좀 있다 또 나오고 좀 있다 또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이 파이프라인처럼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지만 요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볼 수가 있죠. 네. 그 레이아웃 하고 나서 시뮬레이션 하려면 초 단위까지 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초 단위까지. 그러니까 1초. 1초가 되면 내 칩은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시뮬레이션, 펑션 시뮬레이션 돌리면 그래도 몇 시간 돌겠지만 그래도 돌긴 돌아요. 하루 안에. 근데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딱 돌렸는데 1초를 본다?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이거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정말 오래 걸려요. 진짜 기다리다 끝납니다, 진짜.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도 하셔야 되고, 그때 입력으로 들어가는 건, 합성을 했던 결과물이죠.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하고 SDC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또는 DDC를 이용을 하는데, 이 DDC는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와 SDC가 다 포함된 녀석이에요. 그래서 DDC만 있으면 됩니다. 이 SDC가 뭐라고 그랬죠? 이 SDC가 뭐라고 그랬죠? 사실은 저거였어요. 애초에 저거였어요. 요거. constraint 파일. 이 constraint 파일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칩의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클락은 얼마를 주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스펙 있죠. 이 칩은 뭐 예를 들어 뭐 커머셜이다. 커머셜이면 온도 어디까지? 뭐 밀리터리다. 그러면 극한 마이너스 막 100도 넘고 막 이런 거 그런 환경을 다 여기 constraint 파일에 넣잖아요. 그런 것들을 constraint 파일에 넣어요. 그게 변환된 게 SDC예요. 그래서 그 SDC를 뒤에 계속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스펙이니까. 이게 바뀌면 돼요? 끝까지 갈 동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바뀌긴 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뭐가 들어오죠. 막 이건 이렇게 바꾸고 이건 이렇게 바꿉시다. 그래서 원래 있던 스펙이 원래 바뀌면 안 되지만 사실 필드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일하실 때는 약간씩은 바뀌어 나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합성을 다 했으면 시뮬레이션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시뮬레이션 처음에 우리 있던 이런 표에 여기에 왼쪽에 소스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프라임 타임을 통해서 거친 그러니까 다 검증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합성된 넷리스트지만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이쪽에 뭐가 들어와요? SDF가 들어옵니다. 프라임 타임이 사실 계산기이기 때문에 그 SDF를 프라임 타임에서 뽑는 게 사실 맞아요. 물론 그 디자인 컴파일러 하고 나서도 SDF 뽑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좋은 계산기 프라임 타임에서 뽑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걸로 사용하시면 좀 딜레이가 좀 적용이 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돌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죠. 네. 자,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자, 왼쪽은 합성이고, 오른쪽은 이제 ICC 또는 아스트로예요. 사실 이게 핵심이죠. 프론트엔드의 핵심은 요거고, 백엔드의 핵심은 요건데, 이 합성할 때는 뭐를 쓰냐면, 맨 위에 한번 보세요. PDK에 스탠다드 셀을 위한 닷DB, 그러니까 IO 셀에 대한 닷DB,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닷DB가 아니라 밀큐웨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를 씁니다. 밀큐웨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녀석을 써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셀에 대한 밀큐웨이, 그 다음에 IO에 대한 밀큐웨이 라이브러리, 그렇게 되어 있는 녀석들을 사용을 합니다. 밀큐웨이 라이브러리는 단순히 그냥 심볼이나 정보만 들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풀커스텀 하신 분들이 보는 그런 심볼이 나와요. 그런 심볼을 가지고 실제 사용하겠다, 레이아웃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역시 마찬가지로 메모리에 대한 밀큐웨이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합성 단계에서는 그걸 안 쓰고 닷DB를 썼었죠. 그래서 닷DB를 썼던 녀석들을 이제는 이제 백엔드 쪽으로 가면 밀큐웨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녀석을 쓴다. 그 LS를 해서 보면 셀, FRAM,
뭐 LM, 뭐 이런 폴더들이 보입니다. 예, 밀키웨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녀석의 폴더를 들어가서 LS를 해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이나 셀 디렉토리 안에 보면 이제 그 스탠다드 셀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다 이제 보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스트레인트 파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스펙을, 이 칩에 대한 스펙을 적은 것이 컨스트레인트 파일인데, 합성기 그 로직 신세시스 디자인 컴파일러를 다 통하면 이게 SDC라는 녀석으로 나와요. 사실 거의 비슷해요. VI로 보면 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만 좀 다르게 좀 되어 보이는 거지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거를 이게 원래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툴들에 다 씁니다. 근데 이제 다 쓰는데 약간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ICC 하는 동안 살짝 바뀝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는 이따가 계속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스펙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MPW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PW는 삼성 18하고 삼성 65나노하고 매그나 1835 세 가지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다 동일하게.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셔야 MPW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 연구실에 그 외국인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MPW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경우가 사실 좀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 그 마지막 최종 GDS를 저희가 다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안 돼 있는 분들이 사실 간혹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좀 이해하시고 MPW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패드를 삽입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파워 IO 셀이 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칩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양방향 시그널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합성하고 나서 그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GUI를 띄우면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합성한 다음에 보면 보실 수가 있어요. 합성은 여러분들이 했던 그 소스를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로 그러니까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변환만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옵티마이즈를 해주죠, 여러분들 소스를. 그리고 GUI로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역할이 그래요, 원래. 그 스펙에 맞게, 여러분들이 주신 스펙에 맞게 잘 맞춰서 여러분들 소스를 공정사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셀로 입혀서 변환을 잘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스타트 언더바 GUI라는 커맨드를 쓰면 이렇게 GUI가 뜨고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아까 우리 두 번째 페이지였나요? 첫 번째 페이지였나요? 우리 그 디자인에 대한 그림 있죠? 여기는 온칩이고 여기는 바깥입니다. TTY가 있고 안쪽에 합성이 될 영역입니다. 합성이 될 영역입니다가 사실은 요거였어요, 원래. 기억나세요? 클락하고 리셋 들어가고 체크 언더바 리졸트라고 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UART,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에 필요한 SRX, STX 이렇게 하나씩 있고 여기 클락 언더바 게이티드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가 이게 다예요. 근데 주변에 잉여들이 사실 더 붙죠. 뭐가 붙었어요? 클락 같으면 원래 클락이었는데 여기 클락 있죠. 이름은 같아요. 이름은 같은데 여기에 셀들이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그죠? 출력 쪽에도 이렇게 셀들이 하나씩 들어갔어요. 이게 버퍼가 아니라 입력 전용 IO 셀이에요. 출력 전용 IO 셀이고.
그러니까 FPGA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모릅니다. 원래 어차피 FPGA는 그 내가 탑을 만들고 내 탑에 인풋하고 아웃풋을 지정해 놓고 그거를 UCF인가요? UCF 자일링스 같으면 UCF 뭐 이런 것들 기술해 놓으면 그게 특정 핀하고 매핑이 돼서 뭐 버튼 뭐 하고 뭐 장치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예요. 근데 MPW는 사실 그게 아니죠. 공정사에서 준 IO 셀들을 이용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입력이면 입력 전용 IO 셀을 쓰셔야 되고 출력이면 출력 IO 전용 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왜 써야 될까요? 어차피 1 들어가면 1 넣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쓸까요? 기능이 있죠. 그 ESD 기능도 있고요. 그 볼테이지를 좀 잡아주는 기능도 해요. ESD는 이렇게 뭐 정전기 같은 거 갑자기 막 하이 볼테이지가 팍 튀는 거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어요. 공정사에서 주는 IO 셀들은 삼성이든 메가나든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쓰셔야만 사실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기능이 있어서 풀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IO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 거고, 디지털 IO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직접 ESD 회로를 넣어서 풀 커스텀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디지털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셀이 주어지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단에 있는 것처럼. 합성한 뒤에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나오니까 그걸 VI로 열어서 IO 셀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가 나오죠. 그거를 VI로 열어서 핸드 코딩으로 IO 셀들을 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그거는 필요해요. 그건 필요합니다. 단 탑셀을 할 경우에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정하는 게 탑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탑셀을. 내가 만드는 셀이 굉장히 조그만 셀이고 이거는 다른 녀석에 포함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액션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탑셀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탑셀일 경우에만 이렇게 IO 셀 작업을 하셔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이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워도 넣으셔야 돼요. 파워도 넣어야 됩니다. 파워도 넣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파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MPW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탑셀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하니까 당연히 IO셀도 해야 되니까요. 파워도 사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거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여기는 파워라고 하면 VDD 계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 그라운드 셀은 VSS 또는 GND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VSS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셀은. 여기 있는 이 도표는 매그나 18 공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문서의 6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매그나 18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문서의 6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HGI라고 그 접두사가 되어 있으면 IO셀에 대한 녀석이에요. 정보예요. HGI로 시작하는 거는 다 IO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M18로 시작하는 건 스탠다드 셀에 대한 정보입니다. M18로 시작하면 스탠다드 셀에 대한 정보고 HGI로 시작하면 IO셀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동작 전압이 있어요. 그냥 FPGA만 할 때는 그런 거 전혀 몰랐지만 MPW 할 때는 동작 전압도 사실 보셔야 돼. 스탠다드 셀은 1.8V에서 동작합니다.
그리고 IO 셀은 3.3 볼트로 동작해요. 다른 거 쓰면 안 되죠. 왜 그래요? 1.8을 쓰게 만들었으니까, 공정사에서. 3.3을 쓰게 만들었으니까, 공정사에서. 3.3을 정확하게 쓰셔야지. 그죠? 매그나 3호 공정은 스탠다드 셀과 IO 셀이 전부 다 3.3입니다. 삼성은 1.2V 코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점점 숫자가 내려갈수록 볼테이지도 점점 낮아지니까 동작 전압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파워를 점점 덜 먹는. 그래서 디지털하는 사람들은 공정빨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있죠. 그런 거를 뜻합니다. 비싸니까 그걸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18 공정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니까 이렇게 동작 전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O 셀들을 위해서 그 쓰는 셀의 이름이 이거예요. PVDD-OPH가 IO 셀에 대한 파워. 그리고 PVDD-PIL이 스탠다드 셀에 대한 파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드라이버, 프리드라이버 코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리드라이버가 뭐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IO를 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IO는 뭐예요? 시그널 IO, 인풋, 아웃풋 그런 셀을 쓰니까 그 셀에 대한 입력은 요 녀석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입력 전용 셀이 아까 있었어요. PHTIC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녀석을 내가 사용한다고 핸드 코딩을 했죠, 여러분이. 그럼 그 녀석도 사실은 셀이에요. 걔도 파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녀석에 대한 파워는 얘가 공급하는 거예요. PVDD-OPH라는 녀석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뭐 플립플롭 막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녀석들을 위한 파워는 PVDD-PIL이라고 하는 IO 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라운드 셀이 있는데 드라이버, 프리드라이버, 코어 전부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녀석 PVSS-OPI죠. 그냥 요 녀석을 쓰세요. 그냥 얘를 쓰면 이런 IO 셀들을 위한 거나 스탠다드 셀들을 위한 거나 전부 다 그라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빈도가 중요하겠죠? 빈도.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패키지가 여러분들 패키지를 하신다고 선택하시면 208핀인데 208핀을 다 쓰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 디자인이 입력하고 출력하고 한 160핀 정도 됩니다. 160핀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48핀 정도를 가지고 파워로 구성하시면 돼요. 저 녀석들을 이용해서. 세 가지죠. PVDD-OPH, PVDD-PIL, PVSS-OPI로 나머지 48핀을 할당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당하느냐? 이렇게 할당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패키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기 안쪽에 있는 박스가 176핀까지군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176핀이랍니다. 매그나 18을 사용한다면. 근데 패키지는 208핀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녀석들은 노 와이어링이 될 녀석들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5번이 되는 거예요. 패키지가 되면. 근데 각 변당 가운데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해놨어요. 이 가운데 지점에다가 파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PVDD 어쩌고 PVSS 어쩌고는 구석으로 넣지 말고 가급적 가운데 쪽으로 위치를 시키시는 게 좋겠다. 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봤던 그림을 이렇게 다르게 좀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1번이 5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1번이 5번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구석에는 사실 코너 패드라는 게 들어가요. 코너. 말 그대로 코너에 위치하는 셀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디자인하고 상관없이 코너에는 무조건 요 코너 셀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드린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구석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1번부터 44, 그러니까 각 변당 44개씩 핀들이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5번을 사용하면 그게 57번이 될 거다. 176을 사용한다 그러면 204가 될 거다. 그게 결국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너셀에 그러니까 두 개의 핀들이 나오는데 각각 VSS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각 변당 가운데 쪽으로 파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거는 잘된 케이스예요. 요거는 잘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각 변의 가운데 쪽으로 해주면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맞닿는 지점이 파워 메탈이에요. 파워선이에요. 파워선. VDD, VSS 라인, 그 라인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PVDD 어쩌고 저쩌고, PVSS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가 핀 1번이잖아요.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44번이라고 가정합시다. 가운데 좀 있죠? 뭐 예를 들어 20번에서 30번 사이 요 정도에다가 파워를 구성하시면 얘네들이 파워가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ICC를 하실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위치시키면 어떨까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는 잘된 케이스예요. 여기에다가 가운데다 파워를 구성하고 위에나 아래에는 시그널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그널, 입력이나 출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하나가 VDD 라인이고 하나가 VSS 라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게 이렇게 뺑 둘러서 사각형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 하는 디자인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이건 지금 작은 케이스예요. 크면 어떻게 돼요? 이 사각형 메탈이 아마 요만큼 거의 끝까지 갈 겁니다. 거의 끝까지 갈 거예요.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작아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파워를 요 가운데다 안 하고 여기 구석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랑 만나야 돼요. 중요한 건. 얘랑 만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계단 리을자 모양으로 구성을 안 해줘요. 직진으로만 구성을 하지. 그럼 만약에 여기다 파워 구성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기 만나겠어요? 못 만나죠. 그럼 얘가 여기 이 공간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툴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풀커스텀 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지만 디지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 아마 멘붕 올 겁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잘못된지도 모르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다시 ICC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IO 셀들 파워 구성하는 건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합성이 된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에다가 핸드 코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뒤에는 바로 ICC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라는 말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근데 아마 초심자의 경우에는 ICC 하시려면 한 2, 3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면 2, 3주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가운데다 하셔야 되는 어떤 공정을 막거나. 이해가 되시죠? 요? 그래서 렉탱귤러 링, 이걸 우리가 렉탱귤러 링이라고 해요. 크기 때문에 구석에다가 위치시키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여기 좌측 상단에 여기 패키지를 할 때 이 패드에 넘버링을 하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10, 10 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한 회차에 40팀이 들어가고 매그나 18 같은 경우는 25팀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정 팀이 신청을 했는데 번호가 사실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25번까지 하면 23번이라고 부여가 됐어요. 근데 23번이면 여기에다가 23을 1010으로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이너리로. 그걸 여기다 이제 배치하시는 겁니다. 1은 VDD로, 0은 VSS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팀이라면 V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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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DD. 이렇게 쭉 구성하시면 아 이건 1번 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네. 요거 이제 1번부터 6번까지를 우리가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할당을 해야 돼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패키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디지털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를 다 하실 테니까 저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핀은 VDD로 해 놓으시고요. 2번 핀부터 6번 핀까지 쭉 진행합니다. 여기 이제 2번 핀이 LSB가 되는 거고요. 6번이 MS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여기가 의미적으로 보면 1, 2, 4, 8, 16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16번 팀은 어떻게 그럼 되겠어요? VDD, 그러니까 16번 팀이라면 VDD, V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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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DD 이렇게 하시면 16번 팀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죠. 17번 팀은 어떻게 되겠어요? VDD, VDD, V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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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DD 이렇게 하시면 17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번 팀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상단에 나와 있죠? 패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이라고 가정하면 네, 10100이 된다고 하니까 그죠? 차례대로 10100 여기 VDD가 1, VSS가 0, 1, 0, 0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 1번은 무조건 VDD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그 패키지가 되고 나면 패키지가 되고 나면 이렇게 테스트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 테스터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 거 검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띡띡띡 소리 나는 거 있죠. 띡띡띡 소리 나는 거.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패키지가 다 돼서 나오면 요 1번하고 6번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메탈 금속 라인 하나 갖다 놓고 양단을 찍으면 띡 소리 나는 거. 띡 소리가 나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를 딱 맞닿으면 띡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어떤 도선 하나를 양쪽을 갖다 대면 띡 소리가 날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요거로 봐야 되겠다. 여기를 뭐 아무거나 찍고요. 여기를 찍으면 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를 찍으면 띡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내 칩이구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걸 내가 안 했어요. 그러면 잘 분류가 돼서 나오면 좋겠지만 분류가 안 돼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연구원이 M18 이렇게 나오면 연구원이 스스로 다 이렇게 분류를 다 해주는데 예전에는 공장에서 알아서 팀별로 다 한 박스씩 나왔어요. 삼성은 지금도 한 박스씩 해서 주는데 매그나의 경우는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이라 연구원이 직접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자동으로 다 잘해줄 때 한 번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이제 패키지가 중국 가서 해오는 건데 중국에 있는 업체가 바뀌어서 그랬는지 얘네들이 분류를 하나도 안 해서 그냥 다 온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다 온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한 팀당 50개 정도의 칩이거든요. 근데 한 몇 개야? 한 500개, 600개가 한꺼번에 그냥 왔어요. 저희한테. 근데 위에 보면 사실은 이게 아무런 이게 근데 하필이면 그때 왜 그 5글자 여러분 MPW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5글자로 로고가 찍히는데 로고도 안 찍혔어요. 그럼 이거를 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다 띡띡띡 하나씩 찍는 거예요. 500개, 600개를. 다 찍어서 이렇게 분류를 저희가 다 해서 다 개별 포장해서 다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요게 있기 때문이에요. 요걸 만약에 설계자 스스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몰라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마 설계 설명회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다 드릴 건데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사고가 나면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칩을 만들었는데 꼭 하셔야 돼요. 꼭. 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사실은 합성할 때 미리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합성되고 나서 핸드코딩으로 하는 건데
귀찮아서 미리 합성할 때 그냥 아예 소스에다 이미 넣어버렸어요. 이미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제가 해줘요. 근데 이 파워에 대한 거는 사실은 닷DB가 그 안에 정보가 사실 없어요. 파워에 대한 건.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 파워에 대한 건 전부 다 사실 각주 처리를 하고 합성을 진행합니다. 보통.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풋이나 아웃풋에 대한 시그널들은 여기 그 좌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살려두는데 파워에 대한 거는 사실은 다 각주 처리하고 합성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는 그냥 다 해놓고 시작하죠. 소스에다가 아예 그 탑.v에다가 탑 모듈에 대한 베릴로그 파일에다가 IO 작업을 미리 다 해놓고 시작을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합성이 다 되면 그때 파워만 추가를 하죠. 파워만 따로. 네, 이렇게 각주 처리한 애들만 따로 제가 다른 파일에다가 담아놨다가 다 되면 거기다가 싹 넣고 바로 ICC 들어가면 편하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까 이제 그림을 봤지만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내가 그 FPGA로 검증했던 건 요건데 MPW를 하기 위해서 IO 셀들을 이용해야만 하니까 PHT-IC라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원래 유탑에 클락이라고 하는 그 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름을 사용하는데 여기 PHT-IC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연결만 하는 거예요. 와이어링만 하는 거죠. 이 PHT-IC를 이용한 모습을 좌측 하단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PHT-IC가 사실은 입력 하나, 출력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쪽의 이름은 패드, 한쪽의 이름은 Y예요. 아마 이 PHT-IC의 입력 부분의 이름은 패드고요. 오른쪽 부분의 이름은 Y일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좌측 하단에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어차피 인스턴스에서 사용만 하는 거니까 잘 아실 거고, 어차피 그래서 와이어가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와이어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와이어 하나, 이렇게 연결하는 와이어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어를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어 클락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인풋 포트라고 하는 접두사를 넣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PHT-IC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다큐먼트, HGI를 시작하는 다큐먼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름이, 우리의 소스의 이름이 원래 탑.v가 하나 있었어요. 탑.v가 하나 있었고요. 요 파워 작업을 한 녀석의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패드 언더바 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성할 때 탑은 뭐예요? 똑같은 단어로 써서 좀 그런데 원래 이게 탑이었다고 가정해. 이게 원래 탑 모듈이었어요. 내 거의 최상위 모듈이었어요. 근데 이걸 입혀서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모듈을. 그럼 합성할 때는 어떤 녀석을 탑 모듈이라고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U탑이에요? 그쵸. 답은 패드 언더바 탑입니다. 패드가 들어간 패드 언더바 탑이 합성할 때의 탑 모듈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패드 언더바 탑이라고 하는 이 소스의 맨 위를 보시면 이름이, 소스의 맨 위를 보시면 이름이 패드 언더바 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양방향 시그널 보겠습니다. 양방향. 양방향을 아마 자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양방향은 왜 쓰죠? 양방향은 왜 쓰죠? 왜 쓸까요, 양방향? 패드 수가 부족하니까. 패드 수가 부족하니까. 입력 전용으로 쓸 수 있고 아웃풋 전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패드가 적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패드 수가 많아요. 이걸 하나로 묶으면 좀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숫자가? 그래서 양방향을 보통 쓰죠. 양방향을 쓰려면 어차피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IO 셀이 있어요. 이걸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FPGA에서 이미 나는 양방향을 썼다. FPGA, 그러니까 내 소스에 이미 양방향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양방향 IO 셀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요거를 써야죠. 이걸 안 쓰면 입력 전용, 출력 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입력 전용이나 출력 전용을 써도 될 수 있을 만큼 내 소스가 돼 있다. 그럼 쓰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그냥 RTL로 하는 그냥 트레이스 스테이트 버퍼를 쓰는 삼상 그거를 쓰는 방식으로 RTL 코딩이 되어 있다면 요걸로 그냥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사실은 좋겠습니다. 요거를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잘 보세요. 요게 원래 그 이름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모듈의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 내부 모듈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RTL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코딩을 해놨었다. 그러면 요게 이름이 SOC였다고 가정하면 SOC를 딱 갖다 놓고 실제 공정사에서 주는 IO셀을 쓰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분을, 안쪽에 있었던 이 부분을 끊고 요 샌드 데이터와 리시브드 데이터를 그대로 뽑아야 돼요. 바깥으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뽑아내서 공정사에서 주는 IO셀하고 결합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른 컨트롤 시그널들은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네. 아까 전전장에 그 클락에 대한 입력 IO셀을 넣는 부분도 있었는데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요런 코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 그 PHT, BCT24라는 게 A, EN, Y, PAD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단자가. 그래서 각각 네, A 단자와 Y 단자에 연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쵸, 이네이블은 네, 내부에서 어차피 시그널이 나올 테니까 그걸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바깥으로는 실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처리가 되어 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보세요. 자, 일단 그 전에 있었던 이 문서에 요 다큐먼트의 6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이 장표의 핵심은 어쨌든 입력, 출력, 그리고 입출력이 다 되는 IO 셀들을 써야만 하고 걔네들도 셀이다 보니까 걔네들도 파워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아주 간단한 요 디자인이 하나 있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입력하고 출력에는 각각 PHT-IC와 PH-OB24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셀이 몇 개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셀이 총 몇 개예요? 4개죠. 셀이 총 4개인 거예요. 셀이. 그러니까 요 엔드 게이트만 보면 안 돼요. 전체가 다 셀이에요, 다. 그래서 각각이 다 파워가 필요해. 각각이. 그래서 각각에 대한 파워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일단 IO 셀들에 대한 파워는 뭐예요? PVDD OPH입니다. 그죠? IO 셀들에 대한 파워는 그러면 실제 가운데 안에 있는 그 코어 영역에 있는 스탠다드 셀들에 대해서 여기 잠시만. 제가 하나를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PVSS가 들어와요. PVSS OPI는 그 모든 파워를 다 망라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하나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요 스탠다드 셀에 대한 파워 PVDD, PIL이 여기 이제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요 PVDD, PIL도 얘도 셀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파워가 필요해. 그래서 양쪽에
예, 또 PVDD, OPI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완벽한 구성이 사실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고 나면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봐야 돼? 자, 이 그림에서 PHTIC,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가는 쪽에 I/O 셀들이 있고 출력에 대한 I/O 셀이 있는데 얘네는 사면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레이아웃 될 거니까 사면에 어디에 있어야 돼? PHTIC하고 PHOB24 얘네들 어디 있어야 돼요? 가운데를 제외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PVDD, PVSS 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각 변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칩 코드는 꼭 하셔야 돼. 그죠? 패드 1번부터 6번까지 꼭 하셔야 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렇고요. 자,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근데 공교롭게도 공정사마다 그 숫자가 달라요. 매그나 18은 25, 삼성은 40, 뭐 이러니까 칩 코드에 할당할 수 있는 이 핀의 개수가 사실 다르죠. 40이라고 하는 숫자까지를 맞춰야 돼. 그죠? 거기에 따라서 칩 코드로 할당할 수 있는 핀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심지어 LSB 위치가 달라요. 공정마다. LSB가 얘는 지금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은 아마 위로 가 있는, 뭐 공정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정마다 설계 설명의 자료를 보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공정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의 흐름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랩실에 시납시스 자료가 있다. 손들어 보시겠어요? 시납시스 디자인 컴파일러 자료가 있다. 뭐 어느 경로를 통하든 뭐 이런 그 디자인 컴파일러 그 워크샵 자료가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프라임타임이나 다른 여타 툴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입사했을 때쯤인가 그때부터 시납시스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가 해가 갈수록 막 엄청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올려놓은 거는 제가 목차를 올려놨어요. 우리 자료의 목차. 우리 자료의 목차인데 사실은 시납시스 자료의 목차죠. 원래는. 근데 이 목차가 지금은 이 목차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목차가 아닙니다. 엄청 바뀌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 자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 자료가 없어지면서 점점 개선된 뭐 좋은 기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료에. 그러면 예전 거를 모르면 원래 거를 모르면 지금 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래서 예전 자료를 베이스로 우리 자료는 만들었고요. 업데이트 되는 자료만 중간중간 이렇게 업데이트를 제가 계속 해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옛날 방식이지만 오히려 초심자들한테는 좋은 목차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는 계속 이어나갑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해요. 강의로 다 다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각 목차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 예제에 다 녹여놨습니다. 스크립트에, 컨스트레인트에 다 녹여놨어요. 디자인 컴파일러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게. 디자인 컴파일러를 띄우고 시작부터 끝까지의 커맨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나요? 네, 맞아. 이것만 하면 돼요. 짧아요. 굉장히 짧죠, 그죠? 이것만 하면 디자인 컴파일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사실 그 각각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다 있죠. 그래서 내용들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커맨드만 보면 이래요. 커맨드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배들이 했던 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이렇게 간단할 겁니다. 골든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간단할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이 다르니까 내가 할 거는 그 선배가 했던 거랑 디자인이 다르니까 그거를 갖다 쓰기에는 애매한 거죠.
내가 선배가 했던 디자인을 내가 똑같이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선배 때고 내가 할 땐 좀 다른 디자인, 좀 뭔가 더 추가되고 뭐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어지러워요. 중간에 막 여러 가지 막 하고 나중에 다 이상이 없을 때 필요 없는 커맨드들을 다 지우니까 저렇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해가 되시죠? 중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고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하실 때는. 그래서 선배가 했던 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실습 디렉토리 구조 보시죠.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지금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는 거를 이따가 할 건데 카피를 해서 그 압축을 풀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색깔로 구분을 해봅시다. 자, 약간 초록빛 비슷하게 나는 거, 요게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레퍼런스. 그래서 PDK가 있고요. PDK에는 IO 셀, 그 다음에 스탠다드 셀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메모리를 뜻해요. 그래서 롬하고 램 모델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RTL은 소스가 여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근데 이 중에 PDK하고 레퍼런스는 저희가 오픈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오픈 못해요. 이건 공정사건이라서. 소스하고요. 나머지는 다 드릴 거예요. 소스하고 나머지는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매그나 18을 참여하신다. 그럼 PDK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리고 그때부터는 메모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따로. 똑같은 녀석을 갖다 놓고 이 실습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매그나 18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럼 그냥 바로 하시면 되죠. 그죠? 메모리는 담당 연구원한테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줄 거니까. 네, 바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공정사건이라서 저희가 제공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해드리는데. 자, 그래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요거부터 보죠. CCR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 파일이에요. 툴은 어디 있고, 라이센스는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기술하는 게 CCRC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소싱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할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버디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 전에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버디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원래 하는 시뮬레이션, 펑션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레이아웃 전에 하는 시뮬레이션이니까 합성하고 나서 하는 시뮬레이션이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그 폴더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각각에 대한 버디 검증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펑션, 포스트, 프리 다 들어있어요. 일단 시뮬레이션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펑션 한 거죠. 시뮬레이션 펑션 끝나면 신세시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쪽 폴더에 가면 이런 폴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성을 다 하고 나면 포멀리티로 갈 겁니다. 합성을 다 하면 포멀리티로 갈 거예요. 포멀리티의 프리 레이아웃 쪽, 그러니까 합성하고 바로 하는 거겠죠. 네, 이쪽으로 가고요. 이게 끝나면 STA 쪽 프리로 갈 겁니다. STA 프리가 다 끝나면 시뮬레이션 프리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 순서는 어차피 실습 자료 순서대로 돼 있고 우리 아까 앞선 툴 플로우대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외우시진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요 시뮬레이션 프리 레이어 시뮬레이션까지 다 끝났다라고 가정하면 뭘 봐서 다 끝났다고 가정할까요? 아까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클락 게이티드 클락이 살아있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메시지 뭐 헬로우 뭐 이런 메시지죠. 이런 메시지가 시뮬레이션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에서도 그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이 잘 된 거네 라고 생각하고 레이아웃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는 것까지가 3.51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많고 내용이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가서 학습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참고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전에 뭐 비메모리, 메모리 뭐 이런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긴 좀 그런데 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이미 메모리 요즘 D램하고 플래시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설계를 하는 거를 다 우리 비메모리라고 하죠. 분야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프로세싱인 메모리라고 해서 메모리 쪽에 아예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녀석을 넣자라는 쪽으로 아예 흡수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요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네, 뭐 빨간색만 보시면 되겠죠? 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사실 우리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거의 뭐 무조건 써야 되는 거니까 메모리 쪽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쭉 되어 있는데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설계하고 레이아웃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이 팹은 여러분들 GDS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시면 그게 이제 패키지를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테스트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아예 테스터블하게 DFT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툴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이제 해보면서 신뢰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고요. IDM하고 파운더리, 팹리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니까 IDM은 우리 인텔이나 삼성 매그나이닉스 뭐 이런 것처럼 아예 설계도 직접 하지만 팹도 가지고 있는 거를 뜻합니다. 파운더리는 이제 위탁만 받아서 공장만 돌려주는 걸 파운더리라고 하고요. 팹리스는 이제 팹이 없이 설계만 하는 걸 팹리스라고 하죠. 네,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합성으로 들어갈 건데,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실습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바로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쪽에 있는 자, 실습 쪽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가보세요. CD 한 칸 띄고 여기까지 가보세요. 툴즈에 랩에 2018 이렇게 가보십시오. 자, CD 해서 이렇게 가보세요. 그럼 요런 녀석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요 녀석을 카피를 해서, 네, 카피하는 방법은 저렇게 화이트보드에 있는 것처럼 하십시오. 여기는 어차피 그 리드 온리만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폴더로 카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피하는 커맨드 써드렸으니까 저렇게 카피 -a 해서 카피하시고요. 폴더 들어가서 저거를 압축을 해제하십시오. 해제를 해서 소스 구경을 좀 하십시오. 소스 구경을 좀 하시고 소스는 어디 있어요? 소스는 요겁니다. 요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앞에 여자분 그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소스가 다 있으니까 소스 구경을 좀 하시고 좀 친해지십시오. 소스를 보실 때 요거를 꼭 보시기 바래요. 자, 이 테스트 벤치 12페이지에 있는 테스트 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있는 13페이지의 내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차피 실습할 때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소스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스를 좀 보시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오후는 1시 반에 시작하기로 할게요. 1시 반에 시작하는데 소스를 좀 보신 상태에서 1시 반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오셔서 시간 남으니까 네, 소스 좀 친숙하게 좀 하셔서 우리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요게 어떻게 되어 있구나, 요거 있죠? IO 셀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스의 이름은 패드탑 언더바 노 파워셀 .v가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셔서 네,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는 1시 반부터 진행을 하고 그 뒤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